왜 미국의 중산층들은 지금 트럼프에 열광하는가? 정작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면서 우리한테는 본질이에요. 갑자기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했어.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어. 아니면 비트코인은 완벽한 화폐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일단 금리 차이가 뭔지를 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차이라는 거는 해당 화폐의 이용 수수료예요. 자, 미국의 금리가 높다는 거는 달러 이용 수수료가 높다는 거고, 한국의 금리가 높다는 거는 원화의 이용 수수료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걸 이용했을 때 수익이 더 크니까 이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높은 거예요. 수익률도 높고 이용 수수료도 높다. 자, 그러면 한미 금리 차는 지금 한 2%포인트 정도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4.75에서 5%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금리는 3.25%니까 대략적으로 1.75에서 뭐 2.0% BP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 가치가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원화 가치에 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그 금리 차만큼 수익률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 돈에 투자하면 5% 이자를 받는데 한국 돈에 투자하면 3.2% 이자를 줘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럼 여러분이 헤지펀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돈을 담글까요? 그렇죠. 신한은행은 5% 대출금리 상품을 내놨고, 국민은행은 3% 대출금리 상품을 내놨는데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5% 대출금리 상품을 사겠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글로벌 투자 자금들은 미국으로 쏠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미국 자산에 쏠리는, 경기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미국 자산에 쏠리는 현상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죠. 그 미국한테는 무역 흑자를 내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역 흑자를 내는데도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지금 1,500원 선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400원, 50원에서 뭐 1,500원 선에서.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역 흑자 낸 돈 이상으로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자산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보다 매그니피센트 7에 투자하는 게,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돈을 훨씬 많이 주는데 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졌다라는 뉴스가 신문에 나오면 무조건 삼성전자에서 돈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돈을 빼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옆에 있는 은행에서 더 높은 금리 상품을 출시했는데 안 갈아타길 수가 없죠. 만약에 갈아타는데 돈이 해약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해약금만큼 비교를 해서 갈아타겠죠. 만약에 해약금이 더 크다 그러면 안 갈아타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는 자산 동결 그리고 그 자본의 이동을 어렵게 해놨어요. 미국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지만 한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보내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한국 돈이 미국으로 안 빠져나갔었죠. 근데 지금은 IMF 이후에 금융시장이 완전 자율화됐을 때부터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돈의 이동이 가능해요. 그럼 앉아서 내 돈을 어디다 태울지를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결정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돈이 계속 미국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한국에 있는 자산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질 거예요. 주식도 떨어지고, 그리고 공장 돌릴 돈도 부족해지고,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럼 이럴 때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안전자산을 선택하죠. 그래서 금으로 가고, 서학개미들은 미국으로 돈을 옮기고, 그리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아파트는 다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는 똘똘한 한 채로 옮기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없다 할 때도 희소한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에도 희소한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을 해요. 이 속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러 시스템에서는,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산을 먼저 선점하지 않은 이상. 지금 30년 전에 강남 아파트를 사지 않았다면 앞으로 강남 아파트 살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화폐 시스템이 바뀌기 전에는. 이 속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좀 어려운 말로는 그 깡티형 효과라고 해요. 그 아일랜드의 애덤 스미스보다 훨씬 더 이전에 아니고 한 30년 정도 먼저 깡티형이라는 천재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만든 이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되려면 중앙은행과 가까운 곳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화폐를 발행하면 그 화폐를 발행한 곳에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쓰게 돼 있죠. 먼저 대출을 받게 돼 있어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금융권이 화폐를 대출하게 돼 있죠. 금융권이 화폐를 대출하면 그 은행에 담보를 맡길 수 있는 부자들이 대출을 받죠. 그 부자들이 대출을 받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때쯤 되면 이미 모든 자산이 인플레이션이 돼서 서민들이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살 때는
가격이 이미 올라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대출을 빨리 받고 대출을 빨리 받을수록 돈을 자산으로 바꿔서 그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화폐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깡띠형 효과거든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 전 30년 전에 그 리처드 깡띠형이라는 그 아일랜드 경제학자가 이걸 이미 꿰뚫어 보고, 자, 앞으로 이런 화폐 시스템에서는 여러분 한국은행에 가까이 사세요. 그래서 한국은행 화폐를 발행하면 무조건 오픈런을 해서 그 돈을 대출받아서 빨리 아파트를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화폐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먼저 사세요. 근데 이거를 바꾸려면 비트코인을 사세요. 환율 전쟁은 아까 얘기했듯이 관세 전쟁, 환율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트럼프가 달러 약세 기조를 만드는 거예요. 달러 약세 기조를 만드는 건 트럼프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달러 약세라는 거는 기축통화에는 치명적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축통화는 유동성과 신뢰도라는 두 가지 자질을 겸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트리피 딜레마라는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유동성과 신뢰도를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겸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달러 약세가 되는 순간 기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가 추세가 되는 순간 달러의 신뢰도는 뚝 떨어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달러의 신뢰도가 달러 약세 때문에 떨어지면,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점진적으로 더 증폭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 약세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달러 약세로 추세로 갈 수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자, 그렇다면 달러 약세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폐가 발행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달러 약세 자체가 화폐가 많이 발행된 효과를 내요. 그러면 많이 발행된 화폐는 아까 얘기했죠. 환타지를 만든다고. 실제로 시장에는 구매력은 100달러밖에 없는데 우리 시장에는 10,000달러가 있고 1억 달러가 있다.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가 100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환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시대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달러 의존적 반달러예요. 자, 비트코인은 이런 달러의 구조적인 모순을 깨부시기 위해서 태어난 새로운 악마인데, 이 새로운 악마가 아직까지는 뿌띠띠아브래요. 새끼 악마예요. 그래서 얘가 꼬리가 커지고 귀도 쫑긋 세우고 근육도 좀 생겨서 달러와 실제로 싸우기 전까지는 지금 달러에 의존해서 계속 커나가고 있는, 달러가 양육시켜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생충이죠. 그러니까 달러가 숙주인 기생충이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달러가 엄청나게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압력이 고조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달러 의존적 반달러인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사는 지금 악마거든요. 그러면 달러 약세가 되면 지금 성장기에 있는 비트코인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호재죠.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인, 지금 8만 달러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명목 가치가 계속 올라가서 10만 달러, 100만 달러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실제로 10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 가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 사토시제이션이 되고 나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사토시제이션으로 구매력을 평가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달러에 표시된 그 명목 가치로 평가를 하니까 어쨌거나 그 명목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죠. 비트코인한테 성장에는 더 좋은 거죠.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는 각자 판단하셔야 돼요. 각자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책도 쓴 이유가,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한 내용을 쓴 거고,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비트코인의 시대 또는 좋은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공부한다고 해서 꼭 비트코인이 제목인 책들만 사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세계화, 그러니까 지난 50년간 그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또 어떤 모순을 안고 있고, 이 모순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들을 사람들이 해나갈 것인가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어떤 자산이 되고 어떤 자리매김을 하게 될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그러려면은 일단 경제 구조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글로벌 경제 구조를, 거시경제를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거시경제를 이해하지 않고 단순하게 암호화폐, 크립토, 비트코인, 코인, 토큰 이런 것만 공부해 가지고서는 뭘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냥 컴퓨터를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암호화폐를 공부한다는 거는, 블록체인을 공부한다, 암호학을 공부한다, 이거는 그냥 공대에서 애들이 배우는 코딩을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경제를 공부한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코드의 가치가 우리 경제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갖느냐라는 거는 이 경제를 알아야 이 경제 속에서 이 대상이 어느 정도 가치를
어느 자리에 있고 어느 정도 가치를 갖게 되는 알겠죠. 근데 지금 이 기반이 되는 경제에 공부를 하지 않고 코드를 공부한다. 코딩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이 본질, 그리고 이런 본질을 가진, 이런 속성을 가진 이 어떤 상품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왜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대상을 찾고 있는 건지, 왜 사람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기 때문에 뽑힌 게 아니고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대통령이. 그리고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트럼프가 있었고 그 자리에 비트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왜 트럼프 같은 인물이 필요한가? 전 세계는. 아니면 또 작게 보면 왜 미국의 중산층들은 지금 트럼프에 열광하는가? 이걸 보려면 지난 50년간 있었던 닉슨 쇼크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월가가 만들어놓은 파생 상품과 대출 상품이 만들어놓은 이 세계화 경제, 이 세계화 경제는 무엇이고 그 경제가 무엇이 잘못됐고, 이 잘못됐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예요. 월가 사람들이 월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죠. 엄청나게 단물 빨아먹고 돈을 많이 벌었을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 월가 사람들이 좋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럼 90%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왜 그러면 이 세계화 경제가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바꿔야 되는가를 이해하시면 비트코인이 왜 필요하고 왜 그 자리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게 있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이해하시고 나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90%의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욕망, 바램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거고, 굉장히 강력한 욕망이 비트코인의 그 이야기를 이끌어낼 거고, 아마 비트코인이 조금 결함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디지털 금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의 욕망이 모여서, 열망이 모여서 그 비트코인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써내려 갈 거예요. 그럼 정작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면서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본질이에요. 네, 조금 어렵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본질 자체를 접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천재 철학자들이 한 5,000년, 기원전부터,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중세 근대 철학자, 지금 현대 철학자들까지 수많은 연구를 하고 수많은 사유를 하고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누구도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본질에 접근한 사람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의식은 절대 물 자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어놓은 비트코인이라는 본질 자체에 접근할 수 없어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칸트나 니체나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사유를 하고 훨씬 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AI가 나왔는데 머리가 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의미도 없는 이 시대에 갑자기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했어.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어. 아니면 비트코인은 완벽한 화폐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정작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본질을 둘러싸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많은 욕망이 모여서 90%의 욕망이 모여서 완벽한 내러티브를 서사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야죠.